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되면 남양주시 전체에 대해 용도 지역을 도시지역과 관농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울시는 도시지역이다 라고 하는 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존재합니다. 가평구는 도시지역이 없다 틀입니다. 도시지역 지정되어 있는 곳에 주상공록이 지정됨으로써 아파트나 또는 상가 등이 가평군에도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제는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구분 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 관농자가 적게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절차 방법 원칙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고시 절차를 따르지만 공유 소민인 바다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하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생략하고 특광시군이 별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만큼은 따로 한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고시 절차마저 생략하게 되는데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것은 현재 5개입니다.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 바다가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전, 산, 태기 지정되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에는 소력발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 농공단지는 변경요건 아니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게 되면 종전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그래서 전산 택은 용도지역의 성격을 변경시킨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만 변경되게 됩니다.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의 산지가 보전산지로 지정되게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만약 시험에 관리지역의 산지에 보전산지가 지정되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드립니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매번 시험 구성하다 보면 4번 지문을 관리지역의 농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농림지역으로 의제된다고 해놓고 그 아래 지문에 관리지역의 산지에 보전산지가 지정되게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한다. 그렇게 틀린 지문 내게 됩니다. 위에는 농림지역이 있기 때문에 밑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하면 다들 착각해서 틀려주시더라고요. 그것만 주의해 주신다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에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3번을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관리지역의 살림 중에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표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대상, 절차, 그리고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면 그 목적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하고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건축 제한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주거지역에는 주택 만들어야 되고, 상업지역에는 상가 만들어야 되며, 공업지역에는 공장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폐 용적률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된다. 손을 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고 있지만 잠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한다고 하면 자기 땅에 건물 건축하는 것이 개발의 형태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그 건물 크기를 따지게 되었을 때 건축 면적과 연 면적이라는 것이 건물 크기를 좌우하는 형태인데,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건물이 1층짜리 또는 10층짜리를 할지라도 대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공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형태는 평면적이겠습니까? 입체적이겠습니까? 평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 물건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이 건축 면적의 성격을 가지는 평면적인 성격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이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로 구성되었다면 연 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11개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용적률 계산 시에는 지하층을 제외시킨 지상층의 연 면적만 따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나 다시 보십니다. 도를 따라 여러 필지에 대지가 각각 존재하면 대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였을 때 내가 이 대지 안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 건축 면적은 평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 할지라도 그냥 평면적인 성격 가진다 생각하시고, 저 대지 안에 내가 7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을 가지는 건물 만들어 놨다고 하면 해당 대지의 건폐율은 70%입니다. 대지 면적은 100, 건축되어 있는 건축 면적은 70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70%가 되게 됩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내가 이곳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60%라고 하면 저 대지 면적의 60%까지만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최대 건축 면적은 12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대지 면적 200에 건폐율 60 적용하게 되면 건축 면적은 120 되십니다. 아직 계산이 어렵다고 하면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반복하시면서 천천히 적응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 건축하고 남는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어진 땅. 그 비어진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함으로써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게 되면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 잘 통할 것이며, 건물 한 동에 화재 발생하면 인접한 건물에 쉽게 인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건폐율 제도는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해놓은 제도가 건폐율 제도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연면적입니다.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여기 연면적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건물이 지하 1층이고 지상 4개 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였을 때 해당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지하층 포함시킵니다. 그냥 연면적일 때는 지하층 포함시키기 때문에 200제곱미터인데, 특별히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만 따지게 됩니다. 40씩 4개 층이기 때문에 160인데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내가 5층짜리 아파트에 대한 5층짜리 아파트와 15층짜리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20층짜리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는 5층 아파트에 투자해야 되죠. 5층이 20층 되게 되면 15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이익이 많이 확보될 수 있고, 15층짜리가 20층 된다고 하면 5층만 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는 나는 추가 부담 한 푼 내지 않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뭐 환급금으로 해서 얼마 돌려받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만약 이 5층짜리 아파트가 대지 면적이 100인데 50명 거주할 수 있고, 같은 대지 면적이 100인데 15층짜리 아파트는 150명이 거주할 수 있다고 하면 15층짜리 아파트의 밀도가 더 높은 편이죠. 이걸 고밀도라 표현하며 얘는 저밀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하층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겁니다. 여기 밀도와 관련되어서는 대지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데, 저 밀도에 있어서는 지하층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에 있어서도 지하층 부분은 밀도 계산에, 인구 밀도 계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 지하층은 빼버리고 오직 지상층에만.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계산 시에 지하층을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용적률이 대지 면적이 100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인데 이런 조건 갖췄다고 하면 그때 용적률은 대지 면적 100입니다. 지상 지하 면적 합은 160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160%이고요. 만약 대지 면적이 200인데 적용되는 용적률이 만약 300%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3배까지 지상층에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상층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대지 면적이 200이고 용적률 300%라고 하면 얘가 올라오게 되면 곱하기 300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연면적은? 예, 여기 산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산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해 놓음으로써 개발 용도의 주상공의 경우에는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을 높게 측정하는 반면, 비개발 용도인 녹관 농자, 녹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 건폐율 용적률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용도 지역의 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십니다. 81페이지에는 양가 1번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 제한이라는 말을 각각 사용하게 되고 한 장 넘기시니 82페이지에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으셨죠. 그리고 1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나 두 가지를 각각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래서 가부터 자까지를 함께 볼 수 있는데, 가부터 자까지 중에 남양주시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만들 수 있다고 허용한 것이 있다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 건물 얻어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된다면 이것 몰라 상관없습니다. 대신 부동산 광고 간판에 토지 전문 땅 이렇게 붙여놓기 위해서는 얘를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인구가 70만 가까운데 조합면 쪽은 자연보전 권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절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조합면 위에 화도읍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지금 70만에서 인구 30만 더해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남양시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천천히. 택지개발 지구가 지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 만들 수 있는지 또는 빌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 수요가 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아마 5년, 10년 사이에 그런 일도 분명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 고려하시고자 한다면 우리 남영시 조례에 정하고 있는 개별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나중에 실무 들어가시게 되면 얘를 무조건 잘 숙지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험에 치르는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 조례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만드는 법은 남양시와 구리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시험에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얘는 내지 않고 옆에 1번 법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로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위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셔야 되는데 얘가 103페이지까지 보시게 되면 21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이것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안 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좀 중요한 게 할 게 많다 보니 얘는 안 할 뿐이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 시험에 한 13번에 걸쳐 시험 문제 출제되었는데 13번 중에 한 11번 정도를 해결할 수 있던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만 정리하고 지나가십니다. 여기 건축제한과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번 1, 2코스에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나가실 거거든요. 그때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과 대통령이나 남양시장이 살고 있는 관적 건물이 있는데 그런 관절을 법에서는 공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상가주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학원에 좀 주변에 보면 3층짜리 상가주택이 많이 들어선 공간이 있는데 개가법에서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리고 하숙집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 하숙집은 법에서 다중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협의의 단독택은 1층 또는 2층짜리로서 건물 소유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그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택을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 2월 달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해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라고 하면 이 다중택은 최대 100평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다가구 주택이라 표현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주택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공동택은 아파트와 연립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입니다. 연립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연립택은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 초과하면 연립택이고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나가실 겁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전체 건물의 규모가 10층짜리인데 4개 층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꼭대기 층은 커피숍으로 그리고 5개 층이 상업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 건물은 아파트는 아니죠. 건물 전체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중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5계층 이상일 때만 아파트이고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이라면 아파트는 절대 못 될 것입니다. 규모 차이에 따라 동당 바닥 면적합이 660 초과할 때 그때는 연립, 이하인 때는 다세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의 용도와 관련되어서는 건축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용도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으로, 공동택은 아연다 기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저러한 용도로 각각 구성되게 되는데 우리 용도 지역 중에 단독택을 절대 건축하지 못하는 용도 지역이 딱 2개 있습니다. 이것 지워도 되죠. 나중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저단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으로서 유통 상업 지역과 전용 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전용 공업 지역은 중화공업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이곳에 방독면 쓰고 생활하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까지는 참 신기해가지고 교통요금 안 내고 왔다 해서 자랑 삼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더라고요. 저 평생 처음으로 마스크 사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중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중국에 미세먼지 다 먹은 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용 공업지역은 그러한 미세먼지가 심한 공해 공장이 입지한 곳으로서 이곳에 방독면 쓰면서 생활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단독택 절대 못 만듭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농산물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쪽은 대형 화물 타抜기 24시간 드나들게 되는데 이곳에 주택을 만들게 되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아예 만들질 못합니다. 단독택이 안 된다고 하면 공동택도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파트를 개발할 수 없는 곳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저 아파트는 주거형태 중에 가장 개발이 잘 된 개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60% 이상의 국민이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다더라고요. 그리고 연립택이나 빌라 등을 포함하게 된다면 한 80%, 85%가 여기에 거주하고 단독택의 비중이 좀 많이 낮아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는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당연히 아파트 개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공업지역일 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로서 규모 큰 공장을 배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준공업지역 있죠.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위주로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의 보완이 가능한 것을 준공업지역이라는데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고 어디에는? 일반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개발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이라 말드렸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개발 용도입니다. 도시지역은 주상공로는 아니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이고 녹지지역은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리고 관농자도 비개발 용도이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아파트 개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틀립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랄지라도 아파트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공법을 이해하고 천천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아파트 개발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아파트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 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가적으로 기억해 줄 것이 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지역으로서 아파트 개발할 수 없습니다.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택 중심이었죠. 일종은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지역으로서 공동택인 아파트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단독택입니까? 공동택입니까? 공동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에도 아파트 개발할 수 없는데 얘는 저층 주택 중심이었거든요. 저층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4개층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는 주택 사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위락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찾으라고 하면 어디에만? 상업 지역에만. 만약 시험에 위락시설을 준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위락시설은 항상 어디에만? 상업 지역에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락시설하고 시험 볼 때까지는 친해지시면 안 되시죠. 도서관 잡아 놓으셨습니까? 도서실은 요즘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 어디인지, 그리고 학원에서 좀 점심 식사하시고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오늘 진도 나갔던 것, 그리고 1차 과목 같은 경우 학개론하고 민법은 지금은 진도 나가기 전에 11, 12월 달 동영상 보고 그 진도 따라 나가셔야 됩니다. 공법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공법은 할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만 해놓으시고 체계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일사천리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쪽은 전혀 나중에 점수 나오면 참 안 나오지만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문제로 몇 번 단련하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팍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보다 보면 수요, 공부, 곡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요가 비례해야 되는데 민법이나 학교론이나 공법 점수만큼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가 아니라 이렇게 이것도 비례하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달, 6월달까지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점수가 좀 바닥이실 겁니다. 한 30점, 40점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누가 50점 받았다고 하면 와 하실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자제분들이 50점 받아오면 칭찬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민법, 학개론, 공법만큼은 칭찬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인 7, 8을 지나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 점수가 팍 올라가십니다. 물리가 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물리 있거든요. 학문의 본질이나 또는 공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중에 좀 어느 정도 회독수가 확보되다 보면 갑자기 안목이 튀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전체 체계를 좀 조망하실 수 있고 주요 내용들 어느 정도 무엇인지 알고 시험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점수가 팍 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 천천히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어떤 분들은 기본서 끝날 때쯤에 해서 물리 튀시는 분이 있으시고 문제풀이 끝나야만 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때는 동영 모의고사를 해서 동영 모의고사 40문제를 수업 시간 중에 한 3번 정도 끝내시고 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점수가 팍 올라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꾸준히 지금 상태로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그때가 오시거든요. 예, 누구나 찾아옵니다. 대신 그걸 빨리 하시기 위해서는 1차 과목인 민법, 학교론만큼은 우리 내일 학교론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론 진도나만큼 12 동영상 과정을 한번 보시면 괜찮으십니다. 공법은 처음 들을 때는 진짜 한글로 되어 있는 외계어 수준입니다. 외국어도 아니고 외계어 수준인데 이게 한 2달 좀 반복되시고 나면 그 다음번에 어느 정도 좀 와닿으시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시게 되면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뻔히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쪽으로만 좀 집중해 나가시면 되고 지금은 한 4월달까지 또는 5월달까지 1차 과목에 좀 전념하시는 것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설마 내년에 학교
내년에 올 10월 달에 합격하고 나서 내가 학원 안 나타나면 이 학원 망하지 않을까? 그 걱정하십니까? 학원 걱정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학원 걱정 절대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 원장님하고 보원장님 걱정하실 일이 이제 우리가 그냥 합격만 하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셔서 나가셨다고 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신다고 하면 아시는 분 한 분이나 두 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내일부터라도 학교는 진도 나가시기 전에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11시 후에 동영상 찍어놓은 것 그거 한번 듣고 학교론과 민법 수업을 한번 들어주시면 이해 폭이 팍 넓어지시게 될 겁니다. 공법은 아마 시험 볼 때까지 이 체계로 계속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락실은 저만 친하면 되고 앞으로 우리는 도서관과 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그래서 위락실은 어디에만?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챙기실 것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얘는 전용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에 학교를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체육시간에 방독면 쓰고 운동장 달리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유통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대형 화물 트럭이 드나드는 곳으로서 소음이 심각할 수 있지만 소음 차단 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공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 학교는 전용 공업지역에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이번 1, 2과정에 건축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해 나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근린 생활시설 함께 보실 수 있는데 가끔 우리 동네 앞에 편의점이나 소매점이라 불리는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걔가 있다면 모두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있어서는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원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또는 김밥 천국이라 불리는 휴게 음식점 같은 것이 모두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여기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일반 음식점 등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가끔 주택가 한켠에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간판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는 장밋빛 인생이나 영영, 인연 뭐 그렇게 참 훌륭한 간판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시게 되면 그 간판 바로 한 귀퉁이에 일반 음식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걔가 모두 이종 근린 생활시설인 술집입니다. 저 술집은 꼭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집 등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하나만 챙겨놓습니다. 다만 여기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종교 집회장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얘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문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계에서 대상을 수상하실 때 소감이 다른 게 없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부처님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소감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 근린 생활들은 종교시설로서 500 미만이라 할지라도 어디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속아서 한 4년 전에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생 할 때 대청봉 올라가면서 다음에는 꼭 안 가야지 그렇게 굳은 결심했는데 이번에 친구 꼬시면 넘어가가지고 또 한번 대청봉 좀 갔다 왔는데 꼭대기 올라가니까 컵라면 팔더라고요. 컵라면 판다고 하면 그 휴게 음식점, 죄송합니다. 그게 소매점이라고 하는 게 대청봉 꼭대기도 있던데요. 일종 걸리는 혈들은 대한민국 모든 용도 지역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 그것 하나 확인해 주십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103페이지까지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저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104페이지 찾았죠? 건폐율 제한 찾았습니다. 1번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박스에 공식 찾으셨죠? 앞서 우리 보시던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확인되신 겁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에 박스에 건폐율 확인되신 겁니다. 그러면 104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건폐율 최대 한도로서 표가 하나 나옵니다. 도시역은 주상공로로 나뉘는데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일준입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건폐율 50,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70. 그래서 주거지역과 관련된 건폐율 전일주는 5, 6, 7로 각각 구분된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두 번째 우리 챙겨주실 것이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5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 6, 7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만 5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 근유이죠. 중일도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해서 중일 근유였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9878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90, 일반 상업지역은 80, 근린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70, 유통상업지역의 경우는 80,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된 건폐율은 죄다 70%이고 녹관 농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원칙적인 건폐율은 20%인데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건폐율을 40%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건폐율 특례 있는데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그냥 저를 욕해 주시고 말아버리십시오.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찾았습니까? 용적률 제한 찾으셨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없지만 건축 연면적 앞에 지상층의 건축 연면적이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공식 있지 않습니까? 계산 공식. 건축의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건축 연면적 앞에 지상층, 지하를 제외한 지상층의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렇게만 하나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보게 되면 용적률 최대한도 찾으셨죠? 여기 용적률 최대한도와 관련되어 도시역은 주상공로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제1종 전원주거지역 찾으셨죠? 제1종 전원주거지역 하한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상한선만 심해 놓습니다. 1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50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2종 전원주거지역은 100,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250,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동그래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5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1, 3, 5입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용적률 300,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500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관련된 용적률은 1, 3, 5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시험 볼 때까지 가시면 다 가능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는 1300, 끌린 상업지역의 경우는 900, 유통상업지역의 경우는 1100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중일 근유로서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끌린 상업지역은 9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보니 200씩 좀 조정되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중일 근유라고 하는 상업지역을 구분하셨기 때문에 시험 볼 때까지 5391을 상업지역의 용적률로 기억해 놓습니다. 5391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전일준으로 구분하는데 전용 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400, 공업지역은 3, 4입니다. 그리고 녹관 농자와 관련된 원칙적인 용적률은 80%인데 세 군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지역 100, 생산 녹지지역 100, 계획 관리 지역 용적률 100%를 각각 두고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하나 잠깐 봐놓습니다.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은 300%이고 건폐율은 50%입니다. 그러면 용적률 300% 적용하게 되면 대지 면적의 3배까지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통 35층에서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잠실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50층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고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라고 하면 35층까지 만들겠다 했는데 서울시에 신청했다가 빠꾸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다 이렇게 만든다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만들어지면서 건폐율마저 50%를 적용하게 되면 건물 등치 60% 만들게 되면 건물 등치 통통하고 고층 건물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주변에 자연 조망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만들어지고 좀 건물이 홀쭉해야만 건물과 건물 사이를 통해 주변에 산이라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원칙적인 건폐율을 60으로 하고 있지만 용적률 300% 적용되는 3종 일반 주거지역만큼은 건폐율을 얼마로? 50%로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셨습니다. 잠깐 도시지역과 관련되어 주상 공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 일, 준인데 만약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이라고 하면 5, 6, 7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라고 하면 1, 3, 5 500%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지만 저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 3, 5란 말 기억하시면서 1종 전원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그리고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5, 6, 7이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50%,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건폐율
9878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5391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심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최저라고 하면 90, 용적률은 1500. 설마 근린 상업지역 1900이라 안 아시겠죠? 중심 상업이 1500이라고 하면 근린 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900%로 잡아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독자적인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건폐율 전일주 모두 70이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3, 4로 정해져 있는데 이 건폐율과 관련되어 다른 용도지역과 같이 맞물리는 것, 그런 거 찾으라고 했을 때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보통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정리하시면 되죠. 만약 안 되면 책상 위에 써놓으시면 되죠. 안 되면. 근데 나중에 세법도 세율 잘 모른다고 하면 그냥 안 되면 책상 위에 써놓는 걸. 근데 시험에 안 나오고 또 써놓으시면 진짜 시험에 안 나오십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셔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하고 꼭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일단은 시험을 합격하고 보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냥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컨닝 해본 적 없다. 예. 저만 컨닝 많이 하고 컨닝 해본 적 없으신가 봅니다. 나중에 제가 컨닝하는 방법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녹지지역과 관련된 건폐율은 죄다 20입니다. 녹지지역과 관련된 건폐율 80원, 용적률 80원, 보전 녹지지역만. 생산 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얼마? 100. 건폐율은 죄다 녹지지역은 20%로 통일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의 용적률 원래 80이어야 되지만 생산 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100%로 적용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 100%입니다. 나머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80이라는 것 각각 확인해 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다만 이쪽은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작년 28회 시험에도 출제되었는데 올해도 출제될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표 하나로 건폐율 용적률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만들어지면 그때 열심히 보시면 되고 지금은 개념만 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3 용적률 적용 특례 중에 박스 속에 4개 나오지 않습니까? 1번만 추천했습니다. 1번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용적률 100%로 정해 놓게 됩니다.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 얼마? 100%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사실 비도시지역의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80이죠. 계획관리지역은 100이었습니다. 그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도시지역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그때만큼은 용적률을 100%로 해준다. 2, 3, 4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무시해 버리셔야 됩니다. 하단배 예배 참 많습니다. 이런 예배는 공부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되십니다. 그래서 건너뛰시고 잠깐 쉬셨다가 용도지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반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